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묘한 만남 더 본게임, 오늘도 본진을 향해 곧장 진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더 본게임의 G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무엇일지 바로 확인하시죠. 네, 한국형 시내방패 KDDX 사업이 무려 7조 원 규모인데 시작됐다고 합니다. 댓글에서도 이거 좀 다뤄주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는데요. 자, 7조 원이면 와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거 일단 뭐 이게 7조 원이라고 하면 이쪽 업계에는 지금 막 불타고 있겠는데요. 그렇죠. 우선 KDDX는 이제 한국형 차기 구축함을 의미하는데 2020년대 말부터 2030년대 중반까지 신형 구축함 6척을 이제 도입하는 사업인데 해군에서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한 정도의 성능을 갖는 배를 만들어 달라 대략 결정을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업체에 맡기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그럽니다. 2020년대 말부터 2030년대 중반까지 6척의 일종의 미니 이지스함을 이제 도입하는 거다. 한국형 미니 이지스함을 도입한다고 볼 수 있고 이게 한 6,000톤급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작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최초의 스텔스함, 스텔스 이지스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 업계에도 좀 나아지는 뭐 그런 상황이 있진 않겠어요? 그렇다고 보여지죠. 일단 KDDX는 선체 전투 체계 무장까지 이제 동력원을 제외한 모든 것이 다 국산화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최초의 이제 그런 규모의 국산 전투함이 되죠. 그래서 조선 기자재 뭐 이런 업체뿐만 아니고 방산 업체들 그래서 뭐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만 뭐 수천억에 이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나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 이제 거제에 조선업체를 있고 창원에 방산업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의 경제 활성화될 거라는 기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뭐 우리나라 해군력도 강화하고 그리고 또 그쪽 그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되면 더 좋은 거죠. 그런데 KDDX가 미니 이지스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 국내 기술이 많이 이제 접목이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근데 어느 정도입니까? 특히 이지스 체계 이거 우리 기술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지스함 전에 소개할 때 뭐 말씀드렸지만 그 이지스 체계는 미국의 로키드 마틴사에서 만든 그런 체계고요. 그건 AN/SPI-1 스파이 레이더를 이제 장착을 하고 있고, 이 전투 체계도 그러다 보니까 국산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군 함정의 경우는 전투 체계는 이지스함을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1990년대 이후에는 국산 전투 체계를 다 썼습니다. 이 전투 체계가 뭐냐면 함정에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선 레이더라든지 광학 장비 뭐 이런 거 소나 이런 거 가지고 각종 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이 목표물이 이게 좀 이상하다, 미화경 물체다 그러면서 그 확인한 다음에 적으로 간주가 되면 이제 미사일을 쏘든 뭐 포를 쏘든 이제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그 판단을 해가지고 신속하게 탐지하고 판단을 해서 미사일이든 포든 뭐 다른 그 방어 수단을 쓰든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컨트롤 해주는 게 이제 전투 체계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두뇌이자 심장부를 할 수 있는데, 이 전투 체계의 경우는 그 우리 국산을 썼습니다. 국내에서 함정을 건조했기 때문에 그걸 유기적으로 결판이 가능한데, 이 이지스함의 경우는 이지스 레이더 자체가 이제 미국 거고, 그래서 전투 체계 자체도 외국 거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KDDX의 경우는 이 레이더부터 해가지고 다 국산을 씁니다. 그래서 전투 체계도 이제 국산을 쓰게 되는 거고, 그리고 통합 마스트라는 것도 이제 국내에서 개발해서 쓰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국내 기술로 이지스함을 생산한다면 국산 이지스함을 개발 보유한 이제 국가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KDX가 등장을 하면 또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이제 기존에 7기동 전단이라는 걸 편성해서 운영합니다. 이게 사령부가 이제 제주 기지에 있는데 이거를 확대해서 이 기동함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동함대는 이제 3개 기동 전단으로 구성이 되고, 지금은 이제 1.5개라고 흔히 표현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추가로 KDDX 6척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지스함, 신형 이지스함 3척을 추가로 또 도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추가해가지고 3개 기동 전단으로 구성되는 기동함대를 만들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제 동서남해를 1, 2, 3함대가 나눠서 맡고 있는데 이거를 따로 이동시키지 않고도 기동함대의 기동 전단들이 즉각 출동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고, 특히 뭐 북한의 도발 같은 등에 대응하는 연안 차원에서 이 작전뿐 아니고, 이거 사실 이제 우리가 해상 수송로가 길잖아요. 사실은 말레카에 붙어 해가지고 남진하에 뭐 쭉 거쳐 올라야 되는데, 이런 쪽까지 이제 우리 함대를 출동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 작전 방정이 이제 커질 수 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중국과 일본이 어떻게 뭐 반응을 내놓은 거라든가 반응이 좀 뭐 감지되는 게 있나요? 이게 중국 같은 경우도 그 보면 계속 신형 함정을 저희 찍어낸다는 표현했잖아요. 네. 계속 업그레이드된 거. 아시아에서 제일 큰 중국판 이지스함 05형도 지금 계속 건조하고 이런 판이기 때문에 이 자체 KDX에 대해서 중국이나 일본이 아직까지 뭐 공식적인 코멘트를 내놓은 것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 내심,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예의주시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역시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 외국도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술적인 면 어떤 부분을 가장 봐야 될까요? 이번 KDDX 일단 아까 말씀하신 그 통합 마스트 동안 마스트. 것 같은데, 마스트란 건 원래 범선의 돛대거든요. 돛대를 마스트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제 범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용도는 아니고, 보통 이제 이런 함선 보시면은 그 함교, 브릿지 바로 뒤에 이렇게 삐쭉 올라온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 거기에 뭐 센서도 달리고 레이더도 붙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이제 마스트라고 하는 건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다가 원래 이제 분산되어 있던 걸 다 모아서 다기능 레이더, 적외선 추적 장비, PR 식별기 이런 걸 다 집어넣어서 한 대 다 통합을 하자, 이제 이런 개념인데, 요게 가지는 의미는 역시 그 레이더 추적 관련돼서 그 반사 면적, 우리 RCS라고 얘기하는 그거를 이제 굉장히 줄일 수 있다는 건데, 실제로 어선 크기 정도로만 나타나게 할 수가 있대요. 이 구축함을. 예. 이 통합 마스트 기술이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서 좀 미국이나 유럽 같은 이제 일부 선진국의 함선에만 도입이 돼 있고, 중국이나 일본도 개발 중이지 지금 사실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예. 아니, 실체는 있는 거죠, 분명히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고 그렇죠. 있는. 이제 그러니까 중국, 일본도 이제 개발 중인데,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자체 통합 마스트라는 거를 신형 05형이나 이런 데 채택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게 제한된, 아직까지 우리가 얘기하는 본격적인 첨단 통합 마스터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한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이제 일본도 물론 이제 가까운 머지않은 시일 내에 통합 마스를 장착한 함정들을 등장시킬 겁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제 그런 면에 상당히 지금 노력을 기울여서 적어도 주변 강국이 뒤떨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간다는 게 이제 중요한 것이고요. 이 통합 마스트 관련해서 저도 그 아까 두 회사 가봤다고 그러는데 이제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걸 RCS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근데 당연히 이건 비밀이라 얘기를 할 수 없다고 그러고요. 문제는 이게 몰아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작동을 하게 해야 그렇죠. 되는데. 예. 근데 이게 다 전자장비 아닙니까? 거기다 뭐 예를 들어 전자전장비까지 넣는다. 그럼 전자장비는 교란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전자장비 가동하면서 레이더를 작동시킨다? 이 향수 쉽지 않죠. 그리고 이 레이더 같은 경우도 함정에서 보통 두 가지를 많이 씁니다. 하나는 S밴드라는 게 있고 하나는 X밴드라는 게 있는데, S밴드는 파장이 좀 긴 대신에 비교적 멀리 한 수백 킬로 떨어진 항공기라든지 미사일 같은 거 날아오는 걸 탐지하는 게 주용도고, X밴드는 이제 파장이 굉장히 짧아요. 짧아서 정밀하게 이제 추적을 할 수 있는데, 대신에 비교적 가까운 거리, 수십 킬로 이내에 날아 들어오는 적의 대함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탐지하는 걸 주용도로 하는데, 이거가 이제 떨어져 있었죠, 기존 함정은. 근데 통합 마스터는 이거 한 곳에 몰아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서로 전파 간섭 이런 게 복잡해가지고 미국도 이거를 한 면에 이렇게 한 군데 집어넣는 걸 못했답니다, 한동안. 그래서 S밴드는 놓고 X밴드는 위에 뱅글뱅글 돌아가게 하는 뭐 이런 형태로 운영도 했다는데, 이거를 엘사 같은 경우는 한 군데 모아서 45도 각도로 트는 형태로 해서 이거를 같이 운영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어긋나게 한 거죠, 각도를. 거의 특허도 내고. 그 다음에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다른 회사라든지 뭐 조선소 이런 데서도 거의 굿 아이디어 뭐 이런 평가도 받는다는 뭐 그런 얘기도 이제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X밴드는 또 하나 이제 그 송화마스트 뒤쪽에 이제도 장착이 되는데, 그 용도는 뭐냐면 이 적 잠수함이 어뢰 공격을 하기 전에 보통
이 잔망경 잠깐 띄워놓고 보잖아요. 확인할 때 그 잔망경 순간적으로 잠깐 튀어 올라오는 잔망경을 또 잡을 수 있답니다. 이 엑스밴드 레이더가. 그래서 이제 그 배 뒤쪽 통화마스 뒤쪽에 엑스밴드 레이더를 붙여가지고 이 잔망경 같은 것도 잡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도 갖춘다고 하고요. 이 통화 마스트에서 뭔가 정보들이 수집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CCC 컴백 커맨드 센터라는 전투지실로 가죠. 이거야말로 이제 두뇌이자 신장부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지휘관이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아가지고 대공, 대함, 대지, 대잠 작전을 지휘합니다. 전투지시를 제가 두 회사 걸 다 가봤는데 보면 이 콘솔이라는 게 둥그렇게 생겨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콘솔 숫자가 구형 함정들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름 여러 가지 그 첨단화에 의해서 콘솔 하나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무장 관련해서는 어떤 게 들어올까요? 자세한 건 보안이어서 저도 모르는데. 보안 맞네요. 예. 수직 발사기가 몇 개 있느냐. 네. 그게 우선적인 관심 사항인데 KDDX는 VLS가 48 플러스 16 그러니까 얼마죠? 64개. 앞에 48, 뒤에 16, 64개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파악한 바로는 좀 줄어들어서 앞에가 32, 뒤에가 16. 그래서 총 48기 한국형 KVLS를 장착을 한다고 합니다. 기존 KVLS는 솔직히 미국의 이제 NK40이랑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KDX에 장착하는 거는 KVLS2라고 그래서 기존의 KVLS보다 조금 커진 화염 처리 능력도 130% 이상 향상된 이런 것들을 이제 장착을 이제 할 거라고 그러고요. 이 안에 그럼 이제 중요한 관심사가 무슨 미사일이 들어가느냐 이제 그게 이제 관심사인데 앞에 32셀에는 몇 개 섞어 들어갑니다. 함대공 미사일, 해군이라고 불리는 대함요격 미사일, 그다음에 홍상호 대잠 미사일. 항공, 대공, 대함, 예. 대잠. 예. 예. 함대공은 이제 우리 전부가 전에도 다뤘던 천공 중거리 대공 미사일을 함대공으로 개조한 그런 형이 탑재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뒤에는 아마도 국산 또 함대지 크루즈 미사일, 순항 미사일 탑재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천후가 다 들어가네 한마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공, 대함, 대잠, 대지 다 되는 거죠. 예. 다 되지. 이거 있으면 다 되지. 예. 이 수직 발사 장치는 기본적으로 이게 경납고를 겸하는 거거든요. 경납고에 미사일을 지금 뭐 48개가 됐든 뭐 그 이상이 됐든 간에 모아놓은 상태에서 경납고에서 바로 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경납고와 발사 장치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거니와 발사도 굉장히 신속하게 할 수 있고 단점이라면 쏘고 나면 이제 거기다 다시 장전하고 하는 거는 좀 복잡한 문제가 되긴 하죠. 이게 구조상. 근데 아무튼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이런 거는 우리 뭐 콜드런치는 얘기도 했지만은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계속 이제 개발을 하고 강화를 시켜나가는 입장인 거죠. 네. 우리가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미니 이지스-3인데 그럼 이게 이지스 전투체계 탑재 함정을 보유한 나라 국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 뭐 이지스 전투체계를 쓰는 나라들은 6개 국가인데 미국, 한국하고 일본하고 호주, 스페인, 노르웨이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근데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이제 정상적인 규모의 이지스-3을 쓰고요. 나머지 3개 나라 호주, 스페인, 노르웨이는 미니 이지스-3을 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호주는 호바트급 3척, 스페인은 바잔급 5척, 노르웨이는 난센, 말만 들어도 딱 노르웨이 같네요. 난센급 크로 끝날 거다. 5척을 운용하고 있는데 스페인은 원래 옛날부터 전통적인 해군 강국이죠. 그쵸. 스페인 무적함대. 그 뭐라고 하죠? 옛날부터. 그거 무슨 하여튼 뭐 영국하고 아주 자원을 그런 그 시절부터 시작해서 당연한 것이 여기는 이제 뭐 섬에 가까운 그 반도니까 그래서 카나리아 제도를 포함한 이제 서쪽의 대서양하고 그 다음에 동쪽의 지중해에 걸친 넓은 해상 작전 방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산급 구축함이라는 것은 만재 배수량이 5,810톤. 일반적인 이지스-3이라기엔 조금 부족하고 그 규모라고 봤을 때 이 5척을 운용을 하고 있고요. 알레이버크급에 채용된 SPY-1D 레이더를 또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대로 전체적인 사격 통제 시스템도 스페인하고 이제 미국의 록히드 마틴 이제 협동하에서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 그래서 미 해군 이지스 시스템의 전반적인 축소형이다.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3기가 장착이 된 SPG-62 목표 조사기, 여기 이제 2기만 붙어 있고, 그리고 MK-41 수직 발사기 96셀이 붙는데 미국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절반인 48셀로 딱 축소네요, 진짜. 그대로 미니. 축소예요. 예. 시스템도 거의 똑같고, 그 다음에 호주의 호바트급 구축함은 2300톤급, 이것도 이제 이지삼 일반적인 것보다 좀 작죠. 요거는 또 스페인 바잔급의 설계를 들여와서 이제 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파생형이다, 바잔급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크기는 좀 작은데 세계에서 가장 비싼 구축함입니다. 그래서 호주의 국가감사국이 추산한 호바트급 구축함 3척의 도입 비용이 87억 호주 달러, 그래서 7조 5천억 원이니까 예. 뭐 대당 지금 2조 5천억 원에 해당하는 거의 그런 금액이 쓰이고 있죠. 세계에서 가장 비싼 구축함. 가격이 호주 입장에서 좀 마이너스 부담스러울 것도 같은데 뭐 좀 설명해 주세요. 호주의 구축함. 뭐 가격으로만 따지면 주말특급은 5조 원이 넘으니까 그거는 네. 싸지만 이 주말특급하고는 차원이 다르니까 이게 호바트급은 정말 가성비를 따지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배라고 할 수 있죠. 예. 그 성능과 이거에 비해서 너무 비싼. 야, 그짜 맞다. 예. 그리고 이제 노르웨이 난센급은 이제 만재 배수량이 5,200톤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 난센급은 스파이 1 F 레이더를 장착합니다. 원래 이제 스파이 1 델타 D는 7,000톤급 이상의 큰 함정에 이제 탑재하도록 되어 있는 설계된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제 배수량이 작으니까, 배가 작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축소한 거죠. 축소한 게 이제 스파이 1 F고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대공 능력 자체는 괜찮은데 탄도탄 이 추적 및 방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줄어들다 보니까 바장급, 아까 스페인 바장급 설명하셨는데 그거에 비해서 완전의 수량은 1,500톤, 길이는 15m 정도가 줄어들어서 배가 이제 상당히 진짜 미니 이지삼이라고 할 만한 이제 그런 배고, 그러다 보니까 대공 미사일의 경우도 원래 우리 세종대왕함 우리 이지삼도 SM2 블록 3 알파를 보통 탑재하는데 여기 난센급은 ESSM 이게 C 스페리오를 개량한 비교적 짧은 거리, 길지 않은 거리의 이제 함대공 미사일인데 ESSM을 장착을 하고 그것도 숫자도 32셀 32개를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과거 이제 공고 아타고 가장 최신형이 마야급이라고 불리는데 그게 이제 미국의 이지 시스템을 탑재한 본격적인 이지삼이고요. 그걸 이제 8척을 운용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일본판 이상배열 레이더를 탑재한 일본판 이지삼이 있어요. 아키지키급이라고 있는데 그게 한 만재 배수량이 7,000톤 가까이 됩니다. 6,800톤이고 또 이제 스텔스 형상을 적용을 했고 돌출물이 별로 없는 아주 간결한 그러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게 FCS-3 그 대공 탐색 레이더 안테나인데 이게 이제 세계에서 처음으로 실전 배치된 지뢰갈륨 기반한 듀얼 밴드 레이더 시스템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 한 면에 각각 X 밴드 레이더 하나와 C 밴드 레이더 한 개씩 2개가 달리는 이러한 형태를 갖고 있고, 기존 레이더보다 출력이 뭐 3배 이상 이제 향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직 발사기는 이제 32셀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우리 이지삼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여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ESSM 3대공 미사일, 대잠 미사일 중에 신 아스록을 개량한 대잠 미사일 등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KDDX가 계획대로 건조가 되면 사실 뭐 뒤에 나오는 거니까 더 일반적으로 봐도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그 미니 이지삼들과 이렇게 따라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확실히 나았겠죠? 그러니까 난 건 몰라도 그 미니 이지삼들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무장도 그렇고요. 네. 무장도 우리가 그쪽보다 보통 다양합니다. 함대지 그 타격 미사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우리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통합 마스트도 뭐 일부 채용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진화된 형태의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고, 레이더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진화된 최신형 A사 레이더, 위상배열 레이더를 장착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스페인, 노르웨이, 뭐 호주 이런 데를 포함해서 좀 그런 데보다 오히려 앞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색께서는요. 그리고 역시 그 통합 마스트, 그 통합 마스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을 생각을 해보면 역시 좀 기존에 있던 그 미니 이지스함들보다 좀 앞선 면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뭐 무장 같은 경우에는 좀 특성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호주에 있는 구축함이 함대지 미사일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어디를 제일 가까운 데가 인도네시아일까요? 뭐 피지에 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다 같으면 뉴질랜드에 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일본도 함대지 무장을 그렇죠. 가질 수가 없어요 지금 네. 지금 헌법상에. 아, 근데 우리는 함대지 미사일이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뭐 이것저것 다 가져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뭐 물론 이 해전을 벌일 일은 없겠으나 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가 훨씬 더 첨단적이고도 다양한 그런 뭐 감지 시스템부터 무장에 이르기까지 그런 것들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앞서 그 일본은 함대지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일본은 원래 전수방어 헌법상 전수방어잖아요. 네. 공격 능력을 원칙적으로는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을 지금 일본은 갖고 있지 못해요. 예. 탄도미사일 자체를. 마찬가지 순항미사일도 대함 순항미사일 네. 뭐 이런 성격은 가지고 그런 것들을 갖고 있지만 지상 목표로 타격하는 함대지 미사일은 아직까지는 안 예. 됩니다. 물론 기술은 갖고 있죠. 예. 기술은 갖고 있지만 그런 제약 때문에. 아, 그럼 이게 완전히 가정이거든요. 저는 이제 그 뭐 군사의 제 뭐 전문가도 아니고 완전히 가정인데 함대지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네. 섬에 쏘는 것도 안 되나요, 그러면? 유사시 도서탈환 작전이나 뭐 이런 걸 하죠. 아. 하지만 다른 수단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투기에서 공대지 미사일을 쏜다든지 예. 아니면 뭐 걔들 요새 이제 일본 해병대도 만들었잖아요. 아, 맞죠. 네, 해병대를 침투시켜서 이제 탈환한다든지 제가 알기로는 그 중에 함대지 미사일 동원해서 하고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함을 이용한 대지 공격은 아직까지는 네. 법령상 네. 아니다. 네. 기술은 있어도. 그렇죠. 네. 그리고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게 크죠. 예, 그런 쪽으로 가려면. 예. 그러면 KDDX가 이제 계획대로 건조가 딱 돼서 배치가 됐다. 자, 그때 우리 대한민국의 해군 저 어떤 그 변화가 있을까요? 그림 좀 그려주세요. KDX 외에 이제 우리가 경항모 도입한다고요. 우리 경항모도 아마 이 더본 게임에서 한번 제대로 한번 좀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 가장 우리 마니아 분들께서 관심 많은 그래요? 핫한 주제가 사실 이제 경항모 논쟁인데 네. 우리 원래 해군에서 계획한 게 3,4만 톤급인데 그거 가지고 되겠냐. 만들려면 뭐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도 7만 톤급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괜히 큰 목표물만 하나 주는 거 아니냐. 속된 말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이제 그런 논란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는 기본적으로 3, 4만 톤 이상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경항모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3,000톤급 장보고 3 잠수함들 네. 그것도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형이 나올 텐데 원래 이제 2010년에 7 기동 전단이 탄생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해군에서 얘기해온 대양 해군을 위한 향한 첫 발을 디뎠다 볼 수 있는데 이 기동 전단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3개 기동 전단으로 기동 함대를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언론에서 전략 기동 함대로 표현하는데 이 전략 기동 함대를 2030년대 이후에 만든 거를 목표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부대 구도를 바꾸고 이제 전력 증강도 이제 착착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중에 한 축이 우리가 오늘 다룬 KDX죠. 그리고 3,000톤급 잠수함 KSS-3 주 이제 배치 1, 2가 있어요. KSS-3에는 SLBM 잠수함 탄도미사일도 개발해서 탑재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눈여겨볼 부분인데 이제 그리고 여기 이제 부대 구조도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부터 본격화되는데 작년에 이제 국정감사에서 해군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오늘 2022년에 해군의 지금 항공 전력들은 제6 항공 전단이라는 데서 이제 다 지휘를 하는데 이게 이제 사령부로 확대 개편을 하고요. 항공사령부로. 그다음에 7 기동 전단은 2025년에 기동함대 사령부로 이제 확대 개편하는 걸 목표로 하겠다는 거죠. 기동함대 사령부는 뭐 단순히 북한만 상대하는 게 아니고 이 주변 강대국, 초국가적, 비국가적 군사 위협에 대응하는 데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 계획대로 된다면 해군은 2030년대에는 이 기동 전단 하나에 그 대형 상륙함 한 척, 이지스함 2척, 한국형 구축함 2척, 3,000톤급 잠수함 한 척, 여기서 한국형 구축함 KDX 2척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편성이 되는 기동전단 3개를 이제 갖출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해군의 작전 범위가 정말 연안이 아닌 이 동아시아, 뭐 말레카협을 포함한 이 동아시아 해역까지 이제 확대가 될 수 있겠고, 뭐 전투력도 당연히 이제 높아지게 되겠죠. 네, 거의 KDX가 큰 역할을 차지하는데 그 KDX를 만드는 그 기술력 바로 우리 거다. 아, 이것도 뿌듯하네요. 우리나라가 사실 뭐 군사 쪽만 아니고 외국에 뭐 잘 만들어 놓은 것들을 수입해 쓰다가 배워가지고 국산화하는 능력으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세계적으로. 네. 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지금 뭐 거의 대부분의 뭐 복잡한 전자제품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뭐 자동차 무슨 전부 다 그냥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스스로 국산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정책적으로 이런 거를 이제 밀고 뭐 이렇게 끌고 가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기본적으로 기질이 국산화 기질이 있어서 네.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뭐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우리가 이런 걸 도입해 가지고 쓰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국산화 해나가는 그런 게 그냥 본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계속 우리가 이제 지금 첨단 무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계속 국산화 해나갈 것이고, 그래서 그런 거는 뭐 그냥 유전자에 있는 것 같아서 뭐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우리 고유의 기술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이제 무기 쪽에서도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일본이랑 약간 이게 좀 그 갈등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싹 우리 걸로 만들어요. 아, 그래? 우리가 만들지 뭐. 우리가 다변화하지만 뭐 그런 면에서도 진짜 우리의 기술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해군이 바라는 구축함을 잘 그리고 강하게 만들어줄 업체가 선정이 돼서 대한민국의 영예 우리 바다를 수호해줄 멋있는 구축함이 탄생하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KDDX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여러분 만족시켜드릴 만한 그런 화끈한 무기 이야기로 돌아오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더 본게임의 S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KDDX.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를 잘 만들잖아요. 배는 저희 그쵸, 네. 그리고 보면 전력 중단 중에 제일 단계를 밟아서 착착 잘해온 건 그냥 해군이 가장 잘했다고 봐요. 육해공군 중에 뭐 우리 한국형 구축함도 1, 2, 3에서 이지상까지 왔고, 네. 잠수함도 1200톤급, 800톤급, 이제 3000톤급 왔고, 뭐 대형 상륙함도 하다가 이제 경항모까지, 다목적 경항모까지 가고, 여기가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발전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배를 우리가 만드니까 그것도 상당히 큰 장점이에요.